2025년 에펙 정상회담을 어디서 열 거냐? 이걸 두고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외교 경쟁이 아니고요. 동아시아의 미래 패권을 누가 줄 거냐를 놓고 벌이는 두 거인의 치밀한 체스 게임 같은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이 천년의 도시 경주가 전 세계 외교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이 왜 하필 이곳에서 마주하는 걸까요? 이 만남은 그냥 회담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와 안보 지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들이 경주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자, 그럼 먼저 이번 정상회담이 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숨가쁜 외교 마라톤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짜여 있습니다. 29일에 한미회담으로 시작해서 30일에는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미중회담이 열리고요. 그리고 11월 1일 한중회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을 연달아서 만나는 유일한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아슬아슬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판에서 한쪽 플레이어죠? 바로 미국. 미국의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측이 불가능하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정치 구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정말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아주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 차이가 외교 전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가 그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VDEM 연구소 자료를 보면 미국의 정치 양극화 지수가 무려 3.61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딱 하나, 중국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어요. 초당적으로 합의가 된다는 거죠. 이러니 협상에서 유연하게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이런 혼란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데 조지아주에다가는 우리 주에 투자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서 바로 그 공장 노동자들을 이민국이 와서 체포를 해가요. 말이 되나요? 또 재무장관은 중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상무장관은 제재를 막 10배씩 늘려버립니다. 진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CIA 분사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대랑 협상을 합니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오늘 한 약속이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장기적인 합의를 하겠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반대편 중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미국의 이런 혼란과는 정말 정반대예요. 중국은 아주 끈질기게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하면서 긴 호흡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의 힘이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진짜 무서운 무기는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장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마치 거대한 용처럼 꽉 쥐고 있다는 거. 이게 중국의 진짜 힘이죠. 중국의 전략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딱 두 단계예요. 첫째,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희토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핵심 자원의 생산을 거의 독점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이걸 무기 삼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제가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단 하나의 회사가 유럽 대륙 전체를 어떻게 인질로 잡았는지 말이죠.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넥스페리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소유의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데 여기서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유럽의 최첨단 미사일을 만드는 방위 산업이 100% 그냥 올스톱된 겁니다. 사람 목숨하고 직결된 의료기기 산업은 86%가 마비될 뻔했고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유럽이 백기를 들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공급망의 위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를 놓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붙게 될까요? 핵심 격전지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전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무역. 미국은 관세로, 중국은 수출 규제로 맞서고 있죠. 둘째, 기술. 미국은 반도체로 목을 조이고 중국은 히토류로 반격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은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타협도 기대하기 어려운 양국의 자존심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무대의 중심, 개최국인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두 거인 사이에서 한국은 정말 위험천만한,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한국이 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가 뭐냐? 바로 전력적 모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좀 원칙적인 두루뭉술한 말을 써서 양쪽 모두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고도의 외교 기술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미국 워싱턴에 가서는 우리는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 베이징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중요한 파트너죠 라고 설명하는 시기예요. 똑같은 정책인데 누구한테 말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의 정책, 두 개의 얼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한국한테 정말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잘 풀리면 갈등을 중재하는 멋진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요? 양쪽한테 다 찍혀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60%짜리는 바로 제한적인 타협입니다. 뭐냐면 서로 자기네 나라 국내 정치도 생각해야 하니까 큰 건 양보 안 해요. 대신에 관세를 아주 살짝 조정해주거나 핵심 자원 공급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원칙적인 합의 정도에서 끝내는 거죠. 극적인 변화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25% 정도로 보는 회담 결렬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만 문제처럼 절대 양보 못하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죠. 결국 합의문도 못 내고 서로 네 탓이다 비난하면서 헤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담 끝나고 미중 갈등은 불보듯 뻔하게 더 심해지겠죠. 마지막으로 확률은 15%로 가장 낮지만 예상 밖의 대타협, 이른바 빅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솔직히 두 나라 사이의 불신이 너무 깊어서 현재로선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번 경주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어쩌면 더 거대한 경쟁의 한 페이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회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물밑에서는 이 치열한 패권 다툼이 계속될 테니까요. 이 새로운 시대의 길고 긴 게임에서 과연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